서울 종로구 뒷골목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좁은 골목길 사이를 휘몰아쳤다. 네온 사인의 불빛들이 하얀 눈과 뒤섞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소영은 낡은 회색 패딩 점퍼를 깊숙이 당겨 입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24살의 그녀는 이미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가, 그리고 떨리는 손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2개의 작은 보따리가 안겨 있었다. 얇은 수건에 쌓인 그 보따리들 안에서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태어난 지 겨우 사흘 된 쌍둥이 아들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금세 사라져버렸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절절한 마음만은 공기 중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소영의 뒤편, 약 100m 떨어진 곳에서는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소영을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남자, 최준호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준호는 차창을 내리고 소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소영은 준호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려온 터라 이제는 그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빨리 걸어야 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그를 유인해야 했다. 24시간 편의점 GS25의 불빛이 눈앞에 보였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준호도 따라 들어올 것이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아니야. 아이들만은 안전한 곳에. 소영은 편의점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대형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었고 다행히 CCTV도 설치되어 있었다. 누군가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면 경찰이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2 보따리를 쓰레기통 옆 건조한 곳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소영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 아가들아.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꼭 좋은 사람이 너희를 찾을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아이들 곁에 놓았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 민서와 태호입니다. 태어난 날은 12월 15일이고 둘 다 건강합니다. 제발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김소영. 소영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 깊숙이 걸어갔다. 준호의 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영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갔다. 소영은 준호를 멀리 유인하기 위해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새벽 5시 30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박진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28살의 그는 낮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정말 춥다. 진우는 입김을 내뿜으며 목도리를 더 꽉 감쌌다. 오늘도 어김없이 길고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었다. 진우의 꿈은 아동복지 전문가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았다. 편의점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이 근처에는 떠돌이 고양이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뭔가 달랐다. 더 섬세하고 더 절절한 소리였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편의점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설마. 진우는 급히 편의점 뒤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쓰레기통 옆에 2개의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우는 급히 다가가 보따리를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2명의 아기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의식이 있어 보였다. 진우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진우는 재빨리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이들을 감쌌다. 그리고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아기 2명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로구 XX동 GS15 편의점 뒤편에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많이 추워하고 있어요. 지금 제 옷으로 감싸놨습니다. 그대로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고 절대 혼자 옮기려 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미약한 심장박동을 느끼며 그는 이상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이 이 추운 겨울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때 쪽지를 발견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봤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글을 읽으며 그는 이 아이들을 버린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김소영, 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이분이 빨리 발견해 주신 덕분입니다. 한 응급구조사가 진우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들은 현장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우로부터 자세한 진술을 받았다. 아이들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진우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아침 7시.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2아이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약간의 탈수와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금세 회복될 수 있을 정도였다.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인 이준혁 교수가 말했다. 이런 추운 날 신생아가 밖에서 몇 시간을 버텼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발견해 주신 분 덕분에 2 생명을 구했네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앞으로의 거취를 정해야 했다. 곧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도착했다. 김미영 팀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사회복지사였다. 일단 아이들은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야겠네요. 김 팀장이 말했다. 생모를 찾는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병원 로비에 나타난 한 부부가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재훈과 박수진 부부였다. 재훈은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고 수진은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2명인데 그게 재훈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형편상 2명을 모두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아이를 키우는 거라 부담이 크고 1명만 입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쌍둥이 형제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쌍둥이를 함께 입양해줄 가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형제들을 떼어놓는 것은 진우가 망설이며 말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적으로는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1명이라도 좋은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낫죠. 결국 복잡한 협의 끝에 한 아이는 이재훈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른 한 아이는 성북구에 있는 새빛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보육원으로 가는 아이는 김태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김소영이라는 생모의 성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진우가 김 팀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쌍둥이 형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 한 명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다른 한 명은 성북구의 보육원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의 50평 아파트 펜트하우스. 이민주는 이곳에서 왕자처럼 자랐다. 넓은 거실에는 최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그의 방은 온갖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했다. 민준아, 오늘은 뭘 하고 싶니? 수지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물었다. 민준의 하루는 빡빡하게 스케줄로 짜여 있었다. 오전에는 영어 과외,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 저녁에는 태권도 학원, 주말에는 미술, 수학, 과학 학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정말 똑똑해요. 영어 과외 선생님이 수진에게 말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뛰어난 거예요. 민준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새로운 게임기, 비싼 장난감, 명품 옷.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밤에 혼자 넓은 방에 누워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빠, 저한테 형제자매는 없나요? 어느 날 민준이 재훈에게 물었다. 재훈은 잠시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묻니? 친구들은 다 형이나 누나가 있거든요. 저만 혼자예요.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혼자여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민준이만 사랑하면 되잖아. 하지만 민준의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성북구 정릉동의 샛빛 보육원은 4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창문. 하지만 이곳에는 민준이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보육원엔 1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고 박은경 원장님과 3명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태연아, 오늘도 동생들 많이 도와줬구나. 은경 원장님은 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연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아이였다. 어린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아픈 친구가 있으면 간병해 주었다. 그의 마음씨는 보육원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형아, 나 무서워. 5살 난 지훈이가 밤에 태연을 깨웠다. 괜찮아, 형아가 여기 있잖아. 태연은 지훈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태연의 꿈은 컸다. 나중에 커서 큰 집을 지을 거야.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어.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말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태연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하지만 태연도 가끔 궁금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왜 자신은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원장님, 제 부모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느 날 태연이 물었다. 은경 원장님은 태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태연이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태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그럼 저한테 다른 가족은 없나요?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연이의 가족이야. 민주는 강남의 최고 사립중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쉽지 않았다. 야, 이민준, 너네 집 진짜 크다며? 같은 반 친구 최영호가 말했다. 응, 그런 편이야. 민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우리도 한번 놀러 가도 돼? 민주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순수한 우정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집안 환경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수지는 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민준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냥 그래요. 혹시 뭔가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뭔가 공허한 이 기분을. 태연은 근처 공립중학교에 진학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가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 때문에 금세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다. 태연아, 너 진짜 착하다. 같은 반 친구 박민수가 말했다. 뭐가 착해? 그냥 당연한 거지. 태연은 공부도 열심히 했다. 보육원의 작은 책상에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그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다.
태연아, 너 꿈이 뭐야?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건축가요. 아이들을 위한 집을 많이 지어서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감동받았다. 좋은 꿈이구나. 열심히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태연은 방과 후에는 보육원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었다. 형아, 나도 나중에 형아처럼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 동생 지훈이 물었다. 당연하지. 지훈이는 형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민주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뛰어난 성적과 함께 각종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아, 요즘 어때? 대학생활 재미있니? 수진이 물었다. 네, 그냥 괜찮아요. 혹시 여자친구는 없니? 아직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실제로 민주는 몇 번 연애를 해봤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는 겉모습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였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민주는 우연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점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상하네. 이런 일을 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태연은 국립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보육원의 박은경 원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원장님. 제 꿈을 위해서니까요. 태연은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말에는 과외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실했다. 형, 정말 대단해. 같은 과 친구 이정민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적이 우리보다 좋다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뭘.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태연은 틈틈이 보육원을 찾아가 후배들을 도왔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다. 그의 모습을 본 후배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형아처럼 나도 대학교 갈 수 있을까? 고등학생이 된 지훈이 물었다. 당연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게 없어. 민주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28살에 이미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민준 과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네요. 상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했다. 민준의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주말에는 골프나 모임. 겉보기에는 성공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다. 민준아, 결혼 생각은 없니? 수진이 물었다. 아직 좀 일찍인 것 같아요. 너도 이제 28인데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줄까? 하지만 민주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조건을 보고 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태연은 대학 졸업 후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신입사원이지만 성실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태연 씨, 이 설계도 정말 좋네요. 팀장이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할 줄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태연은 주로 학교나 복지시설 설계를 담당했다. 그의 설계에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더 나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회사 동료 김성호가 걱정했다. 괜찮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태연은 여전히 보육원과 인연을 유지했다.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태연 형아, 아이들은 그를 보면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 아가들 많이 컸네? 태연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다. 그날은 서울의 올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강남의 한패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손에는 중요한 계약서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태연은 건설 현장에서의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을 사려고 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 편의점, 바로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다.
민준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운 눈길에 발을 헛디뎠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어지면서 중요한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 큰일이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달려와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본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표정까지 비슷했다. 혹시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묘한 순간이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형제분이 계세요? 태연이 먼저 물었다. 아니요. 저는 외동아들인데 당신은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묘한 끌림을 느끼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생일이 언제세요? 민준이 물었다. 12월 15일이요. 당신은?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저도 12월 15일입니다. 설마.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김태연입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심지어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혹시 입양되셨나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였죠.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쌍둥이였다고 하셨어요. 형제가 입양되었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민준과 태연은 함께 태연이 자란 샛빛 보육원을 찾았다. 박은경 원장님은 태연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태연아, 오랜만이구나. 이분은 원장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온 경위에 대해서요. 은경 원장님은 오래된 기록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맞다. 태연아, 너는 쌍둥이였구나. 여기 기록에 보니 형제가 한 명 더 있다고 되어 있어. 민서와 태호. 그런데 민서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네. 민준과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어릴 때 이름이 민서였고 태연의 어릴 때 이름이 태호였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정말 형제였구나. 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다음 단계는 민준의 양부모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재훈과 박수진은 아들이 데려온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너무 닮았구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사실 우리도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재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에는 한 명만 키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제적 여건과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담감, 그리고 쌍둥이를 함께 받아줄 다른 가정을 찾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유들을. 미안하다, 태연아.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태연이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민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형제는 생모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우 씨를 찾아갔다. 지금은 서울시청 아동보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정말 너희가 그때 그 아이들이라고?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진우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경찰서를 소개해 주었다. 당시 담당했던 김영사님이 아직 근무하고 계실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형제는 종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김영사는 이제 경정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민준이 물었다. 김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런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그때 그 아이들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영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김소영이란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편의점 뒤에 두고 간 것, 그리고 그 다음날 발견된 그녀의 시신에 대해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그 여성을 쫓아다니던 남성이 있었어. 아마도 스토킹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김영사는 계속 설명했다. 그 여성?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야.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해자를 유인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머니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웅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생각했던 위대한 어머니였지. 형제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망우리 공원 묘지를 찾았다. 무연고 묘역의 한쪽 구석에 소박한 묘비가 서 있었다. 김소영, 사랑하는 두 아들의 어머니. 묘비에는 후에 형제가 새로 새긴 글귀였다. 처음에는 그저 무연고 여성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네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겨금나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어머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볼게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민준과 태연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진짜 형제가 되어갔다. 민준은 태연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태연은 민준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알려주었다. 형, 이번 주말에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갈 건데 같이 갈래? 태연이 제안했다. 좋지. 오랜만에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은 태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태연은 민준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형, 나 건축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해. 태연이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학비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형. 나중에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두 형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준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태연과 이야기하며 해소했고, 태연은 학업과 일의 피로를 민준의 따뜻한 격려로 극복했다. 몇 년 후 태연이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졸업작품은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였다. 태연아,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지도교수가 극찬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민준도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해 이사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형, 우리 함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때? 태연이 제안했다. 무슨 사업? 아동복지시설 전문 건설회사. 형의 경영 능력과 내 건축 지식을 합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두 형제는 소영 건축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명이었다. 소영 건축.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응,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소영 건축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태연이 자란 새빛 보육원의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헐고 최신 시설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박은경 원장님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새 건물에는 개별 침실,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태연이 특별히 설계한 꿈의 방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그리고 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우와, 정말 멋있다. 아이들은 새 건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준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시장, 구청장, 그리고 그동안 보육원을 후원해온 사람들까지. 이 건물은 단순한 보육원이 아닙니다. 태연이 연설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 희망이 싹트는 곳입니다. 민준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형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박은경 원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박진우 씨도 참석했다. 그때 갓난아기였던 두 생명을 구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되어 있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우가 두 형제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때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실감이 나네요. 소영 건축은 점점 유명해졌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시설 건설을 의뢰했다. 민준과 태연은 바쁜 날을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형, 부산에서도 연락이 왔어. 태연이 말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빠도 되나?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바쁨이잖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두 형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까지 고려한 설계를 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구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개인 공간까지.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야. 한 전문가가 평가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지. 민주는 사업적인 부분을 담당했지만 점점 더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야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형도 공부하네? 태연이 놀라며 말했다. 너를 보니까 나도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공부하자.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민주는 30살이 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상대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초등학교 교사 최지은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영 건축 대표님이시죠? 지은이 밝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은 민준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에 감동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지은이 말했다. 과찬입니다.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태연도 비슷한 시기에 사랑을 만났다. 대학원에서 만난 사회복지학과 학생 박미영이었다. 태연 오빠, 정말 멋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뭐가 멋있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는 것. 두 형제는 각각 연인을 사귀게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형, 지은 씨랑 잘 되어가? 태연이 물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미영 씨랑 잘 되고 있고.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구나. 민준과 지은, 태연과 미영은 같은 해에 결혼했다. 합동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두 형제의 아이디어였다. 우리가 함께 자라지 못했으니까 결혼은 함께 하자. 민준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준의 양부모인 이재흥과 박수진, 새빛보육원의 박은경 원장님과 아이들, 박진우 씨, 그리고 그동안 두 형제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정말 감동적이구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어머니, 태연이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두 형제가 어머니 김소영을 위한 추모 시간을 가진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태연이 덧붙였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두 부부 모두 아이를 가졌다. 민준과 지은 사이에는 아들 이준서가, 태연과 미영 사이에는 딸 김소미가 태어났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사촌이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할머니가 같아. 태연이 대답했다. 아이들의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준서의 준은 민준의 이름에서, 서는 태연의 원래 이름 민서에서 따온 것이었다. 소미의 소는 할머니 소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이렇게 이름으로라도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좋아. 지은이 말했다. 그래, 소영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미영이 동의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함께 돌봤다. 삼촌, 소미가 민준을 보며 뛰어왔다. 우리 소미 공주. 민준이 소미를 안아 올렸다. 아저씨. 준서도 태연에게 달려갔다. 우리 준서 왕자. 아이들은 두 아버지를 모두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랐다. 진정한 대가족의 모습이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두 형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아동복지 전반에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형, 소영재단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 태연이 제안했다. 소영재단? 응,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동복지 전문재단을 만드는 거야. 건축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소영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보육원과 아동센터 건설, 장학금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입양가정 지원까지. 우리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연이 덧붙였다. 재단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태연이 말했다. 좋아,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자. 소영재단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 언론에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뤘고 정부에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는 소영재단의 이민준, 김태연 형제입니다. 시상식에서 발표자가 말했다. 무대에 오른 두 형제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하늘에 계신 어머니 김소영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연이 덧붙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석에는 샛빛보육원의 아이들도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태연 형아 최고! 한 아이가 소리쳤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시련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태연이 덧붙였다. 재단 활동을 하던 중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어머니를 괴롭혔던 최준호라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경찰관이 오래된 수배 전단을 보여줬다. 민준과 태연은 전단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괴롭혀왔던 연쇄 범죄자였다.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전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보단 안도감이 더 컸다.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에 안도했다.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태연이 말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안전해졌고. 그들은 이 소식을 어머니의 묘에 가서 전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다. 소영재단은 전국에 30개의 아동복지시설을 건설했고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자아빌록상의 가족을 재결합시킨 것이었다. 정말 많은 일을 해냈구나. 민준이 재단 사무실에서 태연에게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두 형제는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어릴 때만큼이나 꿈이 컸다. 준서와 소미도 중학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아버지들의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장래 희망도 사회복지사와 건축가였다. 아빠, 나도 나중에 소영재단에서 일할 수 있어? 준서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해. 나는 정말 원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빠처럼 예쁜 집을 지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샛빛보육원에서 자란 지훈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태연의 뒤를 잇고 있었다. 건축학과에 진학해서 소영재단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다. 형,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태연에게 말했다. 뭘, 당연한 거지. 형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넌 원래 똑똑했어. 기회만 있으면 될 아이였지. 어느 봄날 두 형제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제는 번화한 도심 속 작은 공원이 된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민준이 편지를 펼쳤다. 저희가 어머니를 만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단 며칠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평생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태연이 이어받았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 사랑으로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설립한 소영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묘비 주위로 떨어졌다.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서울에 다시 첫눈이 내리는 날, 민준과 태연은 새로 완공된 소형 아동복합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서 교육, 의료, 상담, 문화활동이 모두 가능한 종합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센터 관장이 된 박은경 원장님이 말했다. 개관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다. 소영재단의 도움으로 재결합한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두 형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천만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죠. 민준이 대답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형제는 센터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다. 눈이 내리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형, 우리 잘 살았지? 태연이 물었다. 응, 정말 잘 살았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까?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의 최고 작품이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센터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의 소리였다. 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민준이 말했다. 응,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두 형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봤다. 그들의 머리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졌다. 어머니 김소영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축복인 것 같았다. 4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시작한 이야기. 그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대한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